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칩니다. 2만 명에게 3차례 전화 설문을 하고 시민 참여단도 두어 2박 3일간의 학습, 토론을 거친 후 역시 찬반 설문을 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을 놓고 이런 전례 없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점이 등장하겠죠. 특히 비용 문제가 가장 먼저 많이 다뤄질 겁니다.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비교되고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몇 년 이내에 얼마나 저렴해질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반대론자의 주장 골자가 그랬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려면 군 전력을 강화해야 해서 로켓 구매에 얼마, 전투기에 얼마, 구축함에 얼마, 잠수함에 얼마가 든다. 그러니까 미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이후 보수정권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면서 같은 논리를 세웠습니다.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 국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어떤 나라가 돈을 아낀다고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나요? 돈이 싸게 먹힌다고 자국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라 명령하는 권한을 다른 나라에 주자는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고방식. 원전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의 출발은 바로 이 천박하고 부끄러운 사고방식부터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일에 돈보다 중요한 거 당연히 있죠.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목소리가 월요일 목소리가 아닌데요? 네. 어떤 의미신가요? 목소리가 맑아요. 아, 네. 맑다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크게 맑지는 않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시사인의 네. 김은지 기자 했나요? 네, 했습니다. 제가 맑지가 않습니다. 정신이.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데요. 먼저 특검이 구형을 통해 형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이 바뀌어서요. 주요 사건 1심, 2심 선고 생중계 가능해졌는데요.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선고가 중계될지 여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5개월 걸렸네요. 5개월 걸렸고, 예. 결심 공판이라는 게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공방은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형을 하는 거죠. 예. 네, 검찰이 봤을 때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 특검이죠. 특검이 형량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통상 한 2주 정도 있다가 재판부가 선고를 하겠죠. 예, 검찰이 뭐 10년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5년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늘 아마 2시 이후에 나오는 형량은 그걸 보고 이제 뭐 5년이든 몇 년이 구형이 되면 5년을 사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특검 쪽의 주장인 거죠. 네.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과 선고가 다른데 뭐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형만, 검찰의 주장만 있는 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희 기자 연결해서, 예, 주진희 기자가 삼성 사실 전문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전문도 많아요. 예. 삼성 전문 기자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잠시 후 연결해서 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한 뉴스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사가 2015년 7월 25일 두 번째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었자 박 전 대통령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이가 없다.
내가 어떻게 질책을 하냐라고 답했다라는 건데요. 질책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제의해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진술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주에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해서 매우 당황했고 이후 승마 지원을 챙겼다라는 취지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압박을 가해서 대가를 얻어낸 게 아니고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정책적 판단 이런 걸 했다는 말이고 이제 삼성 쪽에서는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돈을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반된 주장이 있고 이 결론은 대략 2주 후에 납니다. 2주. 예. 네, 구속 만기가 27일이어서요. 네. 그 전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략 한 24, 5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주 후에나 결론이 납니다. 1심 결론이죠 물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2009년에서 2012년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구성했다라는 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밖에요.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이 파악돼서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사이버 외곽팀 30개는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가 아닐 것이다. 예, 적폐청산 TF에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이제 윤 목사 실제 밝혀져서 구속이 된 윤 목사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일부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름 지명도 있는 소위 농객이라고 불리던 보수 농객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또는 뭐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이 아르바이트로 잠시 한 수준의 3,500여 명 정도라고 1차로 밝힌 인원 이외에 별도의 조직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조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악하고요. 그때 당시 이제 보면은 온라인에서 이런 그러니까 포털이나 대형 커뮤니티에 글 쓰는 조직들 말고 또 트위터에서나 SNS 뭐 페이스북 가능한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여러 레벨에서 그냥 단순한 댓글 혹은 뭐 포털에서 댓글뿐만 아니라 아예 스스로 글을 창작해내는 수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광범위한 왜냐하면 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팀 자체가 커졌어요 당시에. 처음에 심리전단에서 출발해서. 네, 그렇죠. 심리전단이 아니라 국으로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관리 조직 자체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켜졌는데, 당연히 훨씬 더 큰 조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국정원 댓글팀도요, 그 당시에 특별수사 하면서 2013년에 국정원 메인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갔었는데 국정원의 거부로 서버 확보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폐청산 TF가 이 메인 서버를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인 서버에는 다 남아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일부 있겠지만 여하간 여태까지 밝혀진 바로는 별도의 조직이 더 있다. 예. 또 관련 뉴스가 있나요?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제까지 안 드러났을까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관련한 보도들이 또 있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에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안 서약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민간인들끼리 다른 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국정원 직원이 이들을 점조직으로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간첩이죠, 간첩. 자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작하는 간첩.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예산도 보면 3,500명 얘기하면서 한 달에 2억 5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국정원장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네. 이 일을 해서 다시 정권을 뺏기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했는데 한 달에 2억 5천이라는 건 껌값입니다. 껌값. 정말 국정원의 방대한 조직 어마어마한 예산에 비하자면 국정원 최대 관심사에 이 정도밖에 돈을 안 썼다는 건 뭐 도저히 저는 3,500명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안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소위
제가 했어요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네, 처벌받거나 혹은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지시를 받았고 어떤 활동을 하였다 말단에서 그런 사람을 사실 찾아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이 포상금을 거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나와서 내가 보안사역서를 쓰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람한테 면책을 주고 포상금도 1억 이상 줘요. 예. 1억 이상. 아주 크게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민간에서 왜 댓글 가지고 크게 소송이 걸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죠. 예, 모강사가 라이벌. 네, 사교육 시장에서는 꽤 큰 이슈입니다. 예, 라이벌 업체에서 대규모 댓글 단을 돌렸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국정원이 꼭 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추적하고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PC방에서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억대 포상금을 걸었더니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여기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TF팀. 자, 또 있습니까? 다른 뉴스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반응에 대한 뉴스도 있는데요.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측근들이 정치보복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한 인사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댓글팀이 없었다는 겁니까?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봐서는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국정원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얘기가 댓글팀이 없었다는 반응처럼 보여지는데. 네, 뿐만 아니라 예. 친이계 인사들도 정치와 절연하겠다라는 국정원이 여론몰이 공작에 나섰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과거 정부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적폐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목소리를 높이시죠. 네. 떨고 있겠죠. 자, 이런 반응은 나올 수 있는데 반응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을 다시 내놓은 건데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애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빠졌습니다. 원유 수출 금지까지 해버리면 사실 북한을 완전히 고립해서 붕괴시키겠다는 거죠. 북한 붕괴는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지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난민이 1,000만 명 단위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권력 공백, 권력 공백이라는 불안정해지면 국지전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이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 건너 땅이지만 중국, 러시아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다 들어가게 하는 건 원치 않죠. 중국, 러시아는.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해서 원유 수출까지 금지하는 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민의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만 할게요. 네. 네,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 선언한 당권주자 3명이요. 어제 잇따라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정당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건데요. 먼저 안철수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정지돼 쓰러진 환자는 전기 충격을 줘야 살아난다. 당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출마했다면서 자신은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누울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몰염치한 출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6개월간 사당하의 그늘에서 지지율 성적표가 5%가 되었다면서 이런 지도력으로 1, 2년 더 당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소멸로 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이제 다투는 분들이니까,
이런 반응들이 격하게 오가는 거죠. 예. 전기 충격을 줘야 살아난다. 본인이 전기인 거죠. 뭐 지금의 비유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전기 장어 정도 되는. 네, 환자는 지금 국민의당을 뜻하는 거고요. 예. 전기맨 선언이네요. 예. 안철수 전 대표 정치인이 다 됐어요. 예. 원래 이제 제가 오랫동안 만나본 정치인들이 다른 직업군과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불리한 상황도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안 되면 정치를 못 해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정신세계를 가진 분인데 태양이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의 출마는 국민의당 태양은 나를 중심으로 둔다는 선언이죠. 예. 전기맨으로서. 여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상돈 의원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자, 민의로 준비한 주진우 기자. 아까 얘기한 삼성 관련해서 연결해 보시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 5개월간 재판이 오늘 2시에 결심 공판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삼성과 특검, 네, 오랫동안 취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 요약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색한 주진우 기자 연결됐습니다. 자. 네. 구속만기가 8월 27일이고, 통상 2주 후에 선고가 나오니까 대략 24, 25 선고가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오랜 시간 삼성을 취재해왔는데, 삼성 취재원도 꽤 있는 걸 알아요. 이번 재판 관련해서 삼성이 크게 중간에 당황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 문영표 전 장관이 그 실형을 받았을 때 놀랐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정유라가 법정에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삼성 측과 그리고 최순실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리고 막으려고 사람을 동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등장했을 때 삼성은 패닉이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이제 정유라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돈 문제하고 관련이 있냐고 했을 때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후에 정유라가 왜 그때 나왔냐 혹은 뭐 돈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밝혀진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가 연락을 끊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정유라 그리고 장시호까지 모두 마유회를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요. 지금 돈 문제나 그런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언제든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 문제로. 특검 가서 정유라 씨가 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밝힌 건 없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게 뭐 핵심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특검에 가서 돈 문제가 뭔가 있긴 있다는 말을 하긴 했다. 예. 네. 가족 간에. 그리고 이 뇌물죄 특히 재벌이 연루된 뇌물죄 경우는 결정적 증거가 과거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포괄적 뇌물 수수라고 하는 법리가 나왔어요. 예. 이 재판 기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진술 증거가 추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영표 실형 나온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진술도 있었죠. 대표적 진술이 뭐가 있었죠? 김종 차관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2015년 7일 8월에 박상진, 그러니까 삼성 사장입니다. 박상진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 독일로 출국할 무렵 박상진하고 통화했는데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재용에게 정유라가 올림픽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결정적인 진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이름이 직접 나와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예, 정유라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정유라가 특검에 와서 진술한 내용 중에 혹은 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특별히 불리한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말들을 사고 교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삼성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삼성이 말 세탁 관련해서 그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청와대 문건 나온 것 중에 혹시 법정에 제출됐거나 한 것 중에 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불리한 내용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캐비넷에서 나온 문서 이름이 아예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자필 메모였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보도되지 않은 것 중에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요? 예,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입니다. 사실 뇌물을 주고 인증샷 찍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정황상 증거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번 뇌물 사건처럼 증거가 많은 경우가 드뭅니다. 재벌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자. 네. 지금 이제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얘기했는데,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관련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구체적인 문자가 내용이 뭔지는 자세히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을 한번 핸드폰 문자 내용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자면, 우선 장충기 사장 역할부터 짚어보죠. 장충기 사장은 삼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장충기 사장은 미래전략실의 사장급 임원이었는데, 정보와 대관, 그러니까, 정부 부서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민관 할 때 대관. 그렇습니다. 네. 정보와 정부를 담당했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은데,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내부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청와대 내부자 누굽니까? 지금 지금 그 내부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서실 혹은 민정실의 최고위급 인사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 BH 회동 관련해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자를 쭉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아무래도 지금 VIP가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니까 그에 대한 협조를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2015년 7월 25일에 그 대통령한테 보고된 삼성 말씀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이 문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대로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는 청와대 내부의 고위 관계자가 삼성의 장충기 사장한테 대통령 독대를 할 때 요런 점들을 참고해라. 네. 라고 문자를 미리 보내서 코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청와대가. 정확하게 그대로 그래서 그 독대 때 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데 민정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경제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비서실장 이 정도인데 누가 보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간 문자고 이것은. 예. 네.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 사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내부 살림을 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장충기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 보고를 해왔습니다. 어떤 문자를 했습니까? 엘리엇이라는 그 회사가 나와서 삼성의 합병에 걸림돌이 됐을 때 이렇게 보냅니다. 이현수입니다. 엘리엇은 1977년에 어디에서 시작됐고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홍콩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 상황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데 제가 더 알아보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또 이런 문자도 보냅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해에는 사장님의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현수 배상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고를 받고 있고 국정으로부터 이 국정기조실장이 삼성 사장 미전실 사장의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정보 보고를 했고 또 정보를 받아서 그 국정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에 가겠다는 한 후보자가 장 차장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거품을 누르고 저를 비토하여
2시간 경론을 벌이다가 저와 진보 측 변호사를 패키지로 낙마시키는 걸로 봉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하는데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되려는 사람이 미전실 사장한테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 문자를 보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예.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거네. 예. 사실 삼성이 검찰 고위직과 법관 고위직 인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기억하시죠? 예. 예,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임채진이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가?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대로 예정돼 있지? 그러면서 자기 사위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달라고 하네 그려. 그러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디를 갈 수 있게 꼭 부탁한다고요? 인도에 예. 인도의 한 자리를 원합니다. 해외 근무를 원할 때 원래 원하는데 자기 사회에 인사청탁을 하는데 사위가 어디서 근무했는데요?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아하.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는 게 이런 검찰 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매경도 이렇게 청탁을 하고 보고도 하는데 매경이요? 언론사요? 예. 네, 언론사 간부 매경의 간부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존경하시는 실 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는 땡땡땡과 상의해서 보고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땡땡 올림. 매경의 고위 간부입니다. 매경의 고위 간부가 삼성에게 삼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삼성 미전실 사장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단하네요. 삼성 관련 재판에서 경제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머니투데이를 필두로 경제신문들이 다 나서서 재판이 불안하다. 이거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도를 하고 여론조성을 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추정됩니다. 예. 네네. 청와대에서 장충기 사장한테 민정수석실, 비서실장 모든 인사를 관여하는데 내부에서 그 인사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이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하는데 이 정도 영향력, 정보력이면 이 주장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 특검에 나왔었죠. 그때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김승현 회장의 아들은 승마 선수였고 정유라와 함께 금메달을 따기도 했죠. 아시안 게임에서. 그 사람이 아들이 특검에 불려와가지고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초밥을 한 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최순실이 실세라는 것은 당시에 말똥 치우는 파키스탄 노동자들도 다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은 삼성을 몰랐을 수도 없죠. 그랬는데 미전실이 우리나라 정보를 파악해서 주물럭주물럭합니다. 청와대 정보나 국정원 정보보다 삼성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세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미전실 사장의 영향 얘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유럽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삼성 양혜경 사장이라는 분이 최순실의 뒤를 오래전부터 봐줬다고 여러 차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승마협회를 접수해서 이 최순실 뒤를 지원해야 된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된다. 하면서 먼저 움직였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한다. 예. 혹시 이 특검은 이제
이런 문자나 지금 뭐 공개한 문자 몇 개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문자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더 많이 있을 텐데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 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뭐 최순실을 독점한다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묻는 건데 네네. 특검을 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받은 인상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검 검사들하고 특별히 최순실과 정유라를 취재했던 검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 초기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판에 삼성 수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장충기가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비유한다. 네. 삼성 뇌물 공여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국가 권력과 대등하게 딜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하나 보죠? 그렇죠. 사실상 삼성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우리 전체 사회를 주물렀다. 청와대도 국정원도 삼성 아래에 있었고 아래에 있거나 대등했고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에서 삼성한테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냥 언론은 그냥 애완견 수준이었고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생각했다고. 삼성을 오래 취재하다 보니 인터뷰는 점점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인데. 아니라 삼성을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특검. 알잖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특검이 몇 년 구형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구형할 것 같은데 어제 밤까지도 경론을 벌이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된 혐의 중에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인데 뇌물공여는 법정형이 5년형 이하예요. 그러니까 큰 범죄는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죄보다 말이죠. 그런데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인데 50억 이상을 도피했으면 10년 이상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횡령죄도 지금 가볍지 않은데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밖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했죠.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걸 따져보면 세게 때리면 17년, 20년을 때릴 수 있고 약하다 하면 10년 정도 때릴 수 있는데 삼성을 지금까지 약하게 때려왔던 검찰의 관행을 전임자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15년 예상합니다. 12년에서 15년 구형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2시 이후에 밝혀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데요. 먼저 특검이 구형을 통해 형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이 바뀌어서요. 주요 사건 1심, 2심 선고 생중계 가능해졌는데요.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선고가 중계될지 여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5개월 걸렸네요. 5개월 걸렸고, 예. 결심 공판이라는 게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공방은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형을 하는 거죠. 예. 네, 검찰이 봤을 때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 특검이죠. 특검이 형량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통상 한 2주 정도 있다가 재판부가 선고를 하겠죠. 예, 검찰이 뭐 10년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5년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늘 아마 2시 이후에 나오는 형량은 그걸 보고 이제 뭐 5년이든 몇 년이 구형이 되면 5년을 사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특검 쪽의 주장인 거죠. 네.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과 선고가 다른데 뭐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형만, 검찰의 주장만 있는 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희 기자 연결해서, 예, 주진희 기자가 삼성 사실 전문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전문도 많아요. 예. 삼성 전문 기자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잠시 후 연결해서 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한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반대론자의 주장 골자가 그랬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려면 군 전력을 강화해야 해서 로켓 구매에 얼마, 전투기에 얼마, 구축함에 얼마, 잠수함에 얼마가 든다. 그러니까
미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이후 보수정권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면서 같은 논리를 세웠습니다.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 국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어떤 나라가 돈을 아낀다고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나요? 돈이 싸게 먹힌다고 자국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라 명령하는 권한을 다른 나라에 주자는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고방식. 원전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의 출발은 바로 이 천박하고 부끄러운 사고방식부터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일에 돈보다 중요한 거 당연히 있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목소리가 월요일 목소리가 아닌데요? 어떤 의미신가요? 목소리가 맑아요. 네. 말단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크게 맑지는 않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시사인의 네. 김은지 했나요? 네, 했습니다. 제가 맑지가 않습니다. 정신이.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칩니다. 2만 명에게 3차례 전화 설문을 하고 시민 참여단도 두어 2박 3일간의 학습, 토론을 거친 후 역시 찬반 설문을 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을 놓고 이런 전례 없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점이 등장하겠죠. 특히 비용 문제가 가장 먼저 많이 다뤄질 겁니다.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비교되고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몇 년 이내에 얼마나 저렴해질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